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넘는 최종 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어제 최종 진술을 쭉 보니까요. 진정성 있는 사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무려 67분 동안 이제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국민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라는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정작 계엄 자체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계엄령은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고 국민들께서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면서 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1번의 변론을 거치면서 탄핵 심판이 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은 그 지난달 체포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나 또 체포 직후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특히 강성 지지층, 청년층들에게 결집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담은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 내용 이와 관련된 부분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는 우리 국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이 최후 진술 또 뜯어보면 야당에 대한 공격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거대 야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등장을 했고요. 간첩이라는 단어는 25번, 위기는 22번, 북한 15번, 안보는 14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해야 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종북 색깔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제 북한의 지령이라는 근거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같은 이제 4개의 간첩단 사건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이제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민주노총 간첩단에 보냈는데 민주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소추한 건 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나아가서 국회 탄핵소추와 이제 내란 수사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즉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연계를 해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는 주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근거도 희박하고 사실도 아니고 무엇보다 논리적 비약이 심합니다.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북한이 그 정도로 유능한지 잘 모르겠다. 만약 북한과 연관이 있다면 그걸 수사로 밝혀야지 비상계엄을 할 일이냐. 특히 야당이 탄핵을 선동을 했다고 하는데 탄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만든 게 바로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비상계엄이 위법했느냐, 위헌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질 것 같은데 지금 문소영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정선거, 북한, 색깔론을 꺼내 들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후 진술은 조금은 핵심에서 빗나갔다 정도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재판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실제 국회 봉쇄가 있었는지 아니면 체포조를 관련해서 지시를 내린 바 있는지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만약에 비상계엄 그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선출되는 데 있어서 혹시 절차적인 하자는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색깔론을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이런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좀 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본인은 실제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외몰되어서 그러한 정당성,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점이 없다라는 것을 실제 믿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다툼이라든지 이렇게 쟁점을 건드리는 것을 건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서 판단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받는 것이고 어쨌든 뭐 굳이 따지자면 의뢰인이라 보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고집하거나 내가 메시지를 이걸 꼭 내야겠다라면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만류는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이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에 오히려 힘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후 진술에 보니까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그런 내용들도 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짚어보면요.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이제 병력만 국회에 투입하도록 했겠냐, 계엄을 하려면.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국회 투입만 국회 투입된 계엄군만 500명이 넘고요. 인근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까지 합치면 2,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의 철수 지시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언들로 봤을 때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진실인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계엄 당일 상황과 증언들로 봤을 때 이제 꾸며낸 말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에 복귀하면 이런 걸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뭐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장 황당한 내용이었던 뭐 이런 글도 제가 봤는데요. 복귀하게 된다면 이제 뭐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이제 대폭 넘길 생각이다. 이런 복귀 이후의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근데 불과 이틀 전만 해도요. 윤 대통령이 이제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그 카드를 꺼내들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 뜻과는 다르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뭘 하겠다. 이런 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부인을 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 호소용이었기 때문에 이미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고 그래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헌재가 탄핵 기각을 선택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 직후에도 그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맡긴다고 네.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제 헌재가 지금에 와서 이걸 믿어줄까 어렵다고 봅니다. 믿겠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오늘 대부분의 언론이요.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고까지 어떤 과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아마 선고 전까지 이 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의 매일 하루 종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재판이 일정된 그런 변론 기일이 잡혀 있다면 기일을 소화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평일에 집중할 텐데요. 평일을 거쳐서 재판관들이 이제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심증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견들을 교환을 하는 것을 평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표결을 통한 이제 판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6명 이상이 탄핵에 동의, 찬성을 해야만 이제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기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재판관들이 이제 표결을 하게 되고요.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만약에 만장일치의 의견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인 대표가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고 함께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의견이 만약 갈리게 되면요. 다수 의견
의견을 낸 사람 중에서 초안 작성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 의견이 아닌 측에서는 이제 소수 의견으로서 그 결정문에 의견을 담게 되는 이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초안 작성이 완료가 되면 이제 최종본을 확정을 하고 이것을 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평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평의에서는 뭘 제일 집중적으로 봅니까? 각 재판관마다 네. 아마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평의의 쟁점은 결국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이 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준비기일을 거쳤잖아요. 그때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들이 있습니다. 총 5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비상계엄 절차 자체가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 포고령 부분에 있어서 이 정당행위라든지 아니면 정치행위를 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 봉쇄가 실제 했는지 네 번째 역시도 마찬가지의 이제 관점에서 체포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실체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의 가치를 훼손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일부 이러한 5가지 쟁점 중에서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서 그러면 이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 과연 이 사람을 피청구인을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의견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쟁점을 보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 기자, 그런데 헌재가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내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줍니까? 네, 그 헌재가 이제 내일 오전 10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그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를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제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를 한 건데요.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걸 이제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을 해서 마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갱신 쟁점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변론 갱신이라는 건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다시 확인을 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추가 기일을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 스스로 재판 회피를 한다면 8명의 재판관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뭐 내일 결과가 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좀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날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바로 할 거냐 아니면 좀 보류했다가 할 거냐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임명이 된 뒤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됐을 때 그 탄핵 심판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또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이 된다면 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최상목 대행이 그러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을 해서 당연히 이제 그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한 강제를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임명을 할지 아니면 임명을 할지 말지는 결국 최상목 대행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 대행이 임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변론 종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없이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301조에 보면 공판 개정 후 판사가 변경된 경우에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판이 개정 후예요. 근데 이번은 변론이 종결된, 그러니까 공판이 종결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됐지만 하지만 8인 체제로 기존에 8인이 선고를 한다라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법적인 시비라든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임명이 됐으니까 바로 헌재의 그 절차에 투입을 시킨다라고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론 재개해야 되고요. 변론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할 수 있긴 한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증거조사라든지 증인신문 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내일 일단 선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